예, 국립지원 공공지원센터 센터장 임준입니다. 이게 이제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 그러니까 시민 참여 관점에서 이제 이게 이제 발표를 해야 될 텐데 사실은 5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이. 사실 마지막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시민 참여에 대한 고민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아까 이제 김창희 교수님께서 평가의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씀하신다 하셨는데 스스로 이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 슬라이드 한 장이 내용인데요. 그렇다는데 앞으로 이제 공공보건의 정책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시민 참여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부분들을 사실 한 장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너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이제 뭐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2018년부터 이제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의한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에 있어서 2차 공공보건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일련의 정책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참여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싱을 해야 될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 개념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2018년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과거의 공공보건의료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과거의 자녀지구 취약계층, 그러니까 민간을 전제하고 해서 민간이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보완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공공보건의료 그리고 소유주체로서의 어떤 공공의료 관점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기능적 의미로서의 어떻게 보면 민간을 좀 더 공익적인 역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강화 그리고 그 기반에 의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따른 어떤 필수의료 보건 체계, 필수보건의료 협력 체계도 구축하자. 이게 이제 공공보건 개념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5가지 분야는 최소한 국가 사회가 보장하자.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면서 민간과 공익적 민간들을 만들어내고 여기 기반해서 이제 공공보건의료를 발전시키자가 이제 2018년에 우리가 원대한 꿈이었는데 제가 아까 이제 반생이라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것도 결국 보면은 탑다운이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거를 제가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이제 여러 가지 비판적 관점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수 기간 동안 2017년, 18년, 19년, 20년간에 많은 회의와 토론을 했었지만 그때 시민 참여라는 것은 일부 환자단체라든지 여러 이제 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정도였지 정말 지역에 있어서의 이런 중요한 아젠다에 대해서 시민의 요구들이 분출되고 그리고 이제 버텀업 방식으로서의 어떤 그런 동력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정책이 형성되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물음표가 있다. 이거는 그냥 이게 준비하는 주체가 잘못됐다는 측면이 아니라 객관적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책적인 어떤 큰 변화의 아젠다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별로 된 게 우리 복지부도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손에 잡힌 게 별로 없었다. 그게 이제 현재 이제 여러 가지 비판 지점이지 않겠습니까? 시민사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공공의료를 예전에는 국공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가 다였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민간분과 참여할 수 있는 기능적인 어떤 공공보건의 체계에 대한 이제 그림도 그리고 4대 분야 12대 과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체 필수보건을 보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전체적인 어떤 시도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이제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서의 시도 공공보건위원회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시민 참여에 대한 어떤 근거, 어떤 이제 조직적인 근거들은 이제 제안한 바는 있지만 이거조차도 사실은 기존의 규범적인 측면에서 제안했던 거지 아래로부터의 문제제기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익히 보셨듯이 이제 책임의료기관 지정해서 하자, 그리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 사실 이 협력 체계 구축 필수의료 부분들이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가장 핵심적인 일상의 삶이잖아요. 삶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 제공 필수의료 협력체를 통해서 그분들의 삶들 속에서의 어떤 고통들을 해결하자는 건데 역시 그런 관점도 매우 제공자 관점, 전문가의 관점이었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제공해주면 만족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협의체의 구성이라든지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사실 시민들이 주도해 나가고 이 속에서
현장에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향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시도지원단센터 이런 조직 체계들 분명히 이제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필수료 보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아젠다를 제안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복지부가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되게 제 3자처럼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그러긴 합니다. 왜냐하면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연구와 관련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마치 나는 딴 사람이고 복지부가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좀 그러긴 하는데 실제 이제 저희들이 연구한 것에 비해서 이제 일부 이제 좀 빠진 부분도 있고 강조점이 좀 달라진 부분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3대 분야 11대 추진 과제로 제안했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2018년에 발표한 내용과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공보건 기본계획에 대해서 여러저런 비판들이 있지만 기본적 방향은 2018년에 발표했던 공공보건에 대한 어떤 그런 필수 의료 보장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그런 기본적 방향성은 여전히 2차도 견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체 그림도 그렸고, 그래서 필수로 제공 체계를 위해서 이제 2018년에 발표했던 공공의료 필수로 제공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공 부분들을 제대로 좀 역할 정립하고 확충해야 된다. 필수 중증으로 보장하자. 뭐 이제 취약계층 공중보건 체계 구축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를 확충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좀 비판 지점이 큰데요. 사실은 이제 원래 제안한 것보다는 너무 신축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전 신축 6개, 중축 11개인데 중축해야 될 지방의료원이 21개나 있는데 11개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러저런 이제 비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는 사실은 지역의 그런 동력들, 지역의 어떤 시민들의 요구가 충분하게 반영되는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형성되느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사실 이런 운동 지역에 정말 필요한 공공병원이 확충돼야 돼라는 것들이 정말 2017년 18년부터 요구가 이루어졌고 아래로부터 형성되었다면 이 숫자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 노정훈 과장께서도 자기도 본인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 동의하고 확충하려고 하나 지역에서 지방민 매칭을 하는 데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국회 토론 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3+알파밖에 얘기는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상당히 이제 근거 있는 얘기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지역에서 그런 정말 시민들은 고통 지점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아래로 또 흘러왔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미진한 확충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고정돼 있는 그런 확충안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야 될 확충안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지적망이 있었죠. 실질적인 민간 부분에 대한 공적 투입. 저는 민간병원도 공익적 민간병원들은 자본 투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하게 담아지지 못했던 측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역할 정립 이 부분들은 이제 2차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회에 나왔던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수용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 부분들은 이제 지속적인 중앙응급의료센터라든지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개편 전략의 내용들이 들어왔고요. 외상이라든지 심내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인 어떤 정책적인 내용들이 이제 반영돼서 이런 이제 계획안으로 제출된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는 예를 들면 모자보로 체계의 구축 내용도 이제 필수의료 그 공공의료 발전 종합 대책에 나왔던 중앙모자 권역 지역 출산 연계 지원 센터를 구축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3년 동안 추진된 결과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제 들어와 있고요. 감염병은 특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중앙 감염병원들을 설치하고 여기에 따른 이제 중등도위와 중증 체계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자.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현재에도 좀 진행형으로 정부가 인프라를 좀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이제 내용이 들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 확충이라든지 대응 인프라를 개선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2018년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도 공공의과대학의 문제라든지 뭐 공중보건 장학이 필수의료 수련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데
문제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빠져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의사 인력 확충 부분에 있어서의 의정협의체가 의정협의체가 이제 중단된 상태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공공의료 문제, 국립의전원 문제라든지 의사 인력의 확충에 대한 정원 확대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다 빠져 있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실제 그래서 공공의료 확충 이런 2차 공공의료 기본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정책을 내는데 한계적인 측면은 있으나 사실은 현실에 있어서의 어떤 불만이나 고통 지점과는 좀 거리가 존재하는 이제 정책 방안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호인력 확충은 이제 뭐 좀 들어 있고요. 어쨌든 의사 인력의 확충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이제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력 지원 체계라는 부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좀 담아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훈련센터에 대한 걸 중심으로 전체 교육훈련 훈련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좀 담아져 있습니다. 운영 지원 체계 이것도 이제 물론 논쟁점이 하겠지만 이제 공공의료 개발원을 이제 개편하겠다. 지방의료원 운영 개선을 하겠다. 심포가 수가를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국립중앙원의 역할 강화에 대한 내용들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대학병원들이 실질적인 권역 책임의료에서 역할을 하기 위한 이제 지원 방안,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스마트 의료였는데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위한 전체 지방의료원이라든지 EMR 체계들을 강화시키자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분야로는 제도 기반 강화인데 이 부분도 또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참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조직적인 틀이라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 있어서는 이제 공공보건의 정책심의회를 운영한다. 그리고 시도에 있어서의 시도 공공위를 운영한다라는 얘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 법률로 지금 통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앞으로 굉장히 향후 어떻게 시민 참여가 여기서 작동하냐에 따라서 의미 있는 그런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당히 형식적인 또 그냥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제 측면이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정책 방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겠다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시도 공공의료 지원단의 확대 강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꼭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단 재단의 역할들이 향후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중요한 거버넌스 측면에서 시민 참여들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로서 시도 공공의료 지원단의 내용들이 또 정책 과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의료기관 중심 필수보건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여기는 이제 내용적으로는 그 부분이 없지만 여기서도 결국 제공자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 지역사회 중심에 있어서의 필수보건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참여의 문제가 중요하게 앞으로 이제 대두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이 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재원이 하려면은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인프라를 어떻게 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예산 확보 방안들이 제한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하겠다는 거냐에 대한 이제 시민사회 우려가 분명히 또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단과 센터, 재단이 같이 전체적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앞서 얘기했던 인력 문제, 기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인프라 확충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민간 의료에 있어서 민간 분야에 대한 공공성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투여 문제, 그리고 시민 참여 문제 이런 문제에서 비어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이제 과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쭉 한번 리뷰를 한 건데요. 결국은 이제 반생난 부분들은 이제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민사회 역량의 부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시민들이 정말 관심 있는 거냐 공공병원에 대해서 이런 반신반의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 코로나 겪어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실질적인 자기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지역별로 그런 어떤 양질의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들을 실제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선언적으로 전문가의 관점, 우리들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배제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일종의 재단했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의 시각에서 틀을 짜고 이런 틀 속에서 정부에게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정부 정책을 주도하고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처 간의 기재부하고의 관계, 지자체의 관계 속에 있어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실질적인 힘을 내기는 어려운 또 구조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실질적인 힘은 결국은 시민의 힘, 지역의
당사자의 힘이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정말 이 정책적 요구로서 나오지 못했던 측면 이런 것들이 좀 한 게 아니었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2차 공공물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강구하고 좀 더 관심을 못 가졌던 참여에 대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 수준이 앞서 김창현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 있어서 참여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도 수준, 뭐 복지부 수준을 뭐 둘째 치더라도 시도 수준에 있어서의 시도 공공보건의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지금까지 관심 지점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대표 한 명 파견한 것이 아니라 이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시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할 것인가. 지원단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진정한 대표성들을 시민의 요구들을 반영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중진료권 단위에 있어서의 책임의무관 중심으로 필수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라 얘기했는데 협력체계를 그냥 병원장님이 뭐 원내협의체 구성해가지고 뭐 이게 시범 퇴원환자 연계 시범 사업을 하니까 뭐 관련된 기관장 모여가지고 잘해봅시다. 여기서 끝나면 정말 그게 형용화된 협력체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필수보건을 직접적 당사자인 환자라든지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고 우리의 목소리, 우리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들 요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문제들을 협의체의 의지로 만들기 위한 지원단의 역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진료권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필수보건협의체에서 어떻게 실제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이 또 지원단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단위 수준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우리가 관심을 못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의료인이라든지 그 국립대학병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인이 정말 책임을 위한 공공병원에서 역할을 했냐에 대해서는 사실 퀘스천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공공보건 사업은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정말 지역 주민들의 의사들 반영해서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갖고 실제 공공지 역할 수행했냐의 부분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위한 운영 과정에 대한 참여 이 부분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그리고 1년 단위 만들고 되는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과정이 한번 회의를 거쳐가지고 참여 운영위원들이 사인받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참여 의료기관에 있어서의 계획이 지역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기 위한 이제 지원단의 적극적인 역할 이 부분들이 향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향후 2차 공공의 기본계획에서 사실 부족함도 많고 우리가 상당히 좀 실망한 부분도 상당히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또 복지부가 이런 걸 받아서 정책적인 역할들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우리가 또 상호 협력 이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제한된 시간인데 제2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기관 중진료권 시도 수준에서 시민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는 조금 있다가 다음 발표를 듣고 나서 함께 토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 참여의 경험과 평가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김창배 대표님을 모시고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도 대표님에 대해서 잠깐 잘 아시겠지만 양력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를 나오셨고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를 나오셨습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거치시고 2000년 2월부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김창보입니다. 오늘 사실 이제 지금 그 김창엽 선생님의 기조 그 강연과 또 임준 선생님의 발제를 듣고 보니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요 주제보다도 2차 공공보건의료 계획과
그 시민의 참여 이런 걸로 조금 더 좁혀서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또 잠깐 들었습니다. 사실 할 말이 꽤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 혹시 시계가 어디쯤 보이시는지 시간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제가 맡은 주제는 시민 참여와 경험과 평가인데 이 주제를 아마 저에게 맡은 이유는 제가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한 9년 정도 전업적인 활동을 좀 했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공직에서의 경험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시민 참여로서의 여러 입장에서의 경험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그런 이제 취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저 그냥 뭐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한 3가지 정도의 입장에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첫 번째 문제 제기를 좀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봐야겠다 했는데 제가 생각한 주제가 공교롭게 김창현 선생님이 첫 화면 첫 슬라이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해서 저기 김창엽 선생님하고 성함도 비슷한데 이런 내용까지 따라하고 싶진 않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참여를 말하는 순간은 언제였나, 어떤 입장에서 참여를 말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첫 번째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시민 참여로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했나, 그리고 그러한 이제 목적과 기대를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떤 것이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좀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사실 김창엽 선생님 아까 기조 발제는 굉장히 성찰적인 차원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짚어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다소 이제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두 개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공공성을 이야기하나라고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참여를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참여라는 키워드를 얘기를 할 때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민주주의가 이제 참여와의 키워드와 연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대체로 공공성과 참여라고 하는 걸로 연결돼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참여가 없는 공공성이 성립 가능하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참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상당한 경우는 개방 의무자라는 참여자의 상대자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얘기할 때도 공익성, 민주성, 개방성, 참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이 개방 의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개방 의무자가 참여의 상대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참여하는 주체와 참여를 조직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랬을 때 그 관계가 사실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냐 했을 때 민주성 그리고 정보의 제공 이 두 가지가 참여의 질을 사실 대부분 결정하게 될 거다. 이런 거는 아마 경험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시민 참여에 대한 평가가 어땠느냐, 많은 이제 입장에서의 이제 시민 참여의 경험이 있었을 건데 이 그림은 워낙 유명하고 많이들 참여 얘기할 때 꼭 한 번씩 등장하는 그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많이들 보셨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낮은 단계가 뭐 조정, 치료, 그다음에 정보 제공, 상담장, 회의, 협력, 권한위임, 주민자치와 통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최고의 단계를 실질적 참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 그림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대부분이 참여의 조직자의 입장에 서서 이런 것을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여의 조직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참여의 조직자에게 협력할 것, 권한을 위임할 것, 주민자치와 통제를 인정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참여의 조직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실질적인 참여의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들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한계가 보인다, 이런 점을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특히 2017년 이후,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출범 이후 지난 한 4년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시민 참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유형화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대체로 한 5가지 유형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시민 참여가 일어났던 이번 지난 4년 동안에서 보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설립 추진 운동이 이제 크게 한 군데 있었고요. 지역사회에서 의료기관 설립운동, 협동조합, 의료 사협을 비롯해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흔히들 있었던 거버넌스 참여, 그다음에 그 건강 사업에 대한 참여, 그리고 정책 제안 활동, 감시 활동, 뭐 이런 것들로 크게 5가지 유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의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인데요. 성남, 서부 경남, 대전, 울산, 부산 이런 데서 나타났습니다. 이 당시에 이러한 운동들이, 그리고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운동도 있었는데요. 이게 그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여러 가지 공약으로 제시된 바도 있었고, 그 다음 해인 2018년 지방선거 때 사실 이 지역에서 대부분 이와 같은 공약들이 제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일정한 흐름도 있었고 그것이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표현되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사실 그 2차 그 공공보건의료 계획과 관련해서 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면 시간이 또 많아지니까 길어지니까. 근데 일단 여기서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서부 경남은 그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밟았고요. 그리고 대전에서는 그 예타까지 갔는데 예타 결과가 안 좋아서 뭐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울산은 뭐 요즘에 정치적으로도 약간 좀 시비가 붙어 있는 상황이 있고, 부산은 뭐 아시다시피 침례병원 중심으로 해서 그런 논쟁이 있었죠. 논의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성남의료원이 사실 이제 최근에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근데 이 성남의료원이 이 과정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2003년부터 시작된 건데 2020년에 개원을 했으니까요. 무려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실 주민들에 대한 발의가 이 조례안이 성남시 의회로 올라간 발의가 이게 3차례에 있었거든요. 3번에 의해서 이제 간신히 이루어진 그런 일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성남시 의료원에 대해서 더 주목하는 이유는 이게 기초지자체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결론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상당히 자기완결적으로 결론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좀 뭐 비교해서 비난하는 것은 아닌데요. 뭐 대전, 그다음에 서부 경남, 대전, 부산 이번에 그 2차 공공보건의료 계획에서 신축으로 결정이 된 3군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3군데는요. 왜 3군데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가장 많이 진행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곳, 이렇게가 기준이 되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여기가 일정하게 논의가 진행됐으나 그 다음에는 뭐 예타라든지 예타 면제에 대한 결정, 그리고 설립이 결정됐으면 그 설립에 대한 예산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역에서 논의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중앙정부를 쳐다보고 강한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 좀 이번에 이런 사례가 그 뒤에 어떤 그 후과를 남길지, 사실 성남은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거의 자기완결적으로, 물론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거의 그 지자체에서 자기완결적인 구조로 이렇게 이어졌던 것, 이런 또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남의료원은 개원 이후에도
시민참여위원회 이런 것들이 병원 안에 설치되면서 여기 이걸 설립했던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구조로 이어지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좀 한번 성남의료원의 특성이 좀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게 그렇지만 이게 문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현재 결과로 이어진 사례가 많지 않다. 그리고 공공비용으로 대부분 충당되기 때문에 예탈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이슈를 통해서 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근데 결과물은 결국엔 지방정부의 영향력 산하에 놓이게 되고, 뭐 설립 이후에는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위원회만 이런 정도는 되지만 뭐 이런 특성이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19년 말 기준으로 25개, 조합원은 48,000명, 출자금은 133억 원 정도의 이런 정도의 그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건강돌봄을 영역에서 지역사회 운동의 거점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라고 볼 수 있었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지 않았죠. 주민들의 모금 활동을 통해서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기관이 굉장히 소규모고 1차 의료기관 중심이지만 지역사회 건강돌봄의 건강돌봄 사업, 시민참여 사업에 자기 거점을 확보하는 이제 그런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그 의료 자원이나 기타 자원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많이 느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세 번째 유형은 역시 그 각종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의 참여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 정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이제 위원회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사실 시민의 의견과 입장을 정리해서 정부에 전달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이 많은 부분 조례라든지 법률을 통해서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운영도 이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된다는 특징은 있죠. 그렇지만 참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구조와 운영상에서의 구조와 운영상 참여자의 여러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의견과 입장을 제안하고 관철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참여자의 입장에서 기대하는 결과에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정보의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한 이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의 차이도 생기고요. 그렇지만 그 참여를 조직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참여한 그 대상에게 일정하게 그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것으로부터의 책임성을 분담시키는, 당신도 참여했는데 협조해라 하는 은연중의 이야기들이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이 시민 참여의 정부의 여러 가지 참여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여러 가지 비난이나 다른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지위와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고 정보를 확보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이제 놓이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건강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참여 형태인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 건강마을 만들기 뭐 이런 것일 겁니다. 뭐 참여 시민 참여 뭐 보건지소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리고 이따가 저 세계 지역에서의 사례도 대체로 이와 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특징을 대체로 보면 대체로 민간협력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재원은 공공이 부담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되기가 좀 어려워서 시민단체를 매개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을 놓고 진짜 아까 그 김창현 선생님 표현에서도 동원, 이게 사실 동원 사업이지 이게 참여 사업이냐 이런 이제 논란과 반성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유형은 여러 가지 정책 제안 활동과 감시 활동인데요. 최근에 예를 들면 뭐 제도 사각지대 간병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병 시민연대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 이런 상황도 있고요. 여성 민우회는
산부인과 등 여성 의료 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태 조사를 하면서 폭로하고 고발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이런 활동도 이루어지고요. 또 지난 4년간 또 굉장히 큰 규모로 일어났었던 이제 시민 참여 중에 하나는 제주도 영리병원 반대 활동과 관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건강권이나 보건의료와 관련한 의제를 이슈화하고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슈 파이팅이 되고 시민단체 주도로 조직적인 활동으로 뭐 서명운동이나 캠페인이나 언론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정책 의사결정의 관철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 대체로 되기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정책 활동이고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있지 않는 한 정책 활동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참여가 다소 어렵고 한계에 놓이는 이런 경험도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난 한 4년간의 상황을 이렇게 5가지의 유형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사례나 그 각각의 그 해당하는 목적 그리고 그런 사업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료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효과적인 시민 참여를 위해서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는 여기서 건강권 또는 시민 참여를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민사회 단체, 시민사회에 보다 더 주목해달라 이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그 건강권이나 그 보건의료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시민사회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시민사회의 목적이 대체로 한 5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건강권 운동의 자기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지역 운동으로서 건강 자치 운동의 가능성을 좀 확인하고 역량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정책 제안과 감시 활동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현안에 대한 입장의 제기, 의사결정에 참여, 정책에 대한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의 개혁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시켜 보려고 하는 것. 이런 이제 5가지의 목적에서 시민사회에 그런 이제 건강권 관련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여를 조직하는 입장이 있고 참여를 하는 입장이 있고 물론 그게 언제나 그 고정된 것은 아니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참여자로서 이렇게 경험도 있으실 거고 참여를 조직하는 입장에 서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양쪽의 차이를 잘 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개방하는 입장, 그러니까 조직을 해야 되는 입장, 참여를 조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의사결정과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상당히 강하고 여기에 참여자의 요구라고 하는 걸 한번 파악하고 확인하는 그런 정도, 그리고 그런 수요나 그 요구에 근거한 정책이었나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행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 이런 특징을 가지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직하고 개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이 개방하는 입장, 조직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과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를 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의 요구를 주장하고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고, 그래서 참여해서 입장을 관철해 보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참여자의 그런 이제 그 역량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 운동의 기반을 확대하려고 하는 다소 결과 중심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참여해서 어떤 결정으로 이루어냈는가, 어떤 결과로 이루어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 중심적인 이제 입장과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 효과적인 시민 참여를 위해서는 어떤 좀 것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도 많은 부분은 참여를 조직하고 이런 그 효과적인 시민 참여의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참여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과정과 결과의 균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리고
정보의 제공 그리고 민주적인 운영 이런 것이 참여의 질을 결정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 관과 민이 협력의 파트너로서의 전망을 만들어 가려고 해야지 단기적인 상황에서의 아주 조급한 성과를 기대한다든지 조급한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깨고 불신을 더 키우는 일이 되더라. 많은 경험에서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아주 일상적이고 꾸준한 지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민간협력 파트너로서를 좀 키워내려고 하는 그런 관점 이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뭐 어떤 시민 참여에 대한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창보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금까지 활동을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에서 시민 참여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실제 사례와 그다음에 각각의 특징들을 잘 정리해 주셨고, 특히 효과적인 시민 참여를 위해서 개방자 입장에서 또 참여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이 내용들을 공유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잠시 앞에 자리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 정리하고 두 분의 발제자 분들을 무대로 모시고 좀 질문과 토론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플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랑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공공의료는 취약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계층, 분야와 관계없이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건강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저희 지원단 소개 영상으로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갑자기 제 얼굴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를 모시고 일단 아마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과 토론 시간을 좀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네, 울산 홍민수입니다. 저는 두 분 발제자보다 그 전에 김창혁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 강의는 늘 생각할 게 많은 게 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질문 하나는 참여를 얘기를 할 때 상당히 비판을 받는 쪽 입장에서는 저희 정치권에서 좀 많이 그런 얘기를 듣는데 누가 대표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모든 다른 사람들의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아마 그
김창보 이사님 아까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답이 좀 거기서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과정 중심, 결과 중심 이런 얘기에서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소환은 하셨습니다만은 별로 이렇게 홍민수 선생님이 단장님이 저보다 더 좋은 답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소환을 하셨으니까 예의상 예. 이제 뭐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젊은 사람들까지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심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과시형 전문성으로 찍어 누르는 방법. 혹시 뭐 이런 논의를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뭐 그냥 보통이 많이 쓰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방법 뭐 뻔히 우리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런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정말 무슨 참여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가치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뭐 옛날에 많이 했죠. 20년 전에 시민 없는 시민단체 아주 대표적인 그 대표성을 어떻게 믿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나는 그거를 허용하고 싶지 않다라는 또 다른 표현. 뭐 저는 뭐 그렇게 정식으로 정면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이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빼고 거기까지는 뭐 현실적으로 하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될 거가 분명히 이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라질이 아까 민중 건강 평의 이야기했는데 거기서도 실증적인 데이터를 보면 누가 그 평의에 참여했냐?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 좀 알만한 사람. 그러니까 정보도 더 있고 해석도 하고. 그래서 뭐 거기서는 무슨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 참여를 못 하니까 저녁에 회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참여를 하는 것이 말하자면 참여의 불평등이 아니고 참여가 또 하나의 헤게모니나 권력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그거는 하나는 이제 테크니컬한 방법이 있겠죠. 시간을 어떻게 하냐, 참여 말하자면 사람들을 어떻게 뽑냐, 또 이제 그 중에 하나 테크니컬한 방법 중에 하나는 교육과 훈련이라는 게 이게 민주주의의 실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대놓고 대표해라 이건 못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회의하는 방법부터 그러니까 민주주의 실천하는 교육 이런 거 이제 테크니컬한 건데 그거 말고 이제 원리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 좀 고상하게 그냥 이야기하면 그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의사소통의 커뮤니케이티브 한 실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결국 옳은 것을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힘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 점에 희망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어떤 잘못된 대표성 또 일부 어떤 힘 있는 쪽의 과잉 대표성 또는 이제 과소 대표성 이런 것들이 이상한 쪽으로 어떤 의사결정이나 참여의 어떤 지향을 몰고 갈 수 있겠지만 끊임없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토론하고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참여나 민주주의 과정이 대단히 비효율적인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라고 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의사결정에 이룰 수 있는 커뮤니케이티브 액션이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상대주의적 입장을 또는 뭐 이런 걸 택하지 않는 다음은 그런 과정에 좀 더 주목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평소의 생각입니다. 예, 핵심적인 질문에 대강 생각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김창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문 두 분 발제자에게 혹시 질문 있으신
네. 유원석 교수, 예, 센터장님. 관련해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서울시 재단에서는 그럼 효과적인 시민 참여를 위해서 그동안 어떤 부분을 추진해 오셨고, 물론 이제 그 중에서 그 제일 잘 정리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좀 구체적인 사례 경험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아마 지원단에서 그런 걸 고민하시는 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서울시 재단에서 뭐 특출나게 이렇게 좀 소개해드릴 만한 경험으로 정리할 수 있을 만한 건 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작년에 3차 유행이 이제 시작되기 전인 11월 한 중순경에 시민들과 함께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그 생물학적인 백신이 나오기 전인 상태였죠. 그때 이제 그냥 시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뭐 시민 백신 개발, 뭐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코로나 대응에 대한 지침, 뭐 이런 식의 그 시도는 좀 해보긴 했는데요. 그것 이외에 사실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만한 것은 뭐가 좀 특별하게는 없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아직 이제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로부터 어떤 정보에 대한 꾸준한 정보 제공을 좀 받으면서 이렇게 좀 소통을 하면서 성장해오는 그런 기회가 계속 없어지고 있고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우리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지역에 있는 그 여러 뭐 시민사회단체 건강 관련한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어떤 식의 틀을 좀 만들어서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전 제주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박주영 의료정책팀장이라고 합니다. 그 김창보 대표님께서 아까 이제 시민 참여 사례를 이제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지원단의 주요한 3국 역할로 많이 제안이 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2014년부터 이미 시민건강위원회를 운영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시민건강위원회 한 20-30명 정도의 위원들을 직접 서울시에서 조직을 하시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지금까지 한 4기 정도 되는 건강위원회를 조직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꽤 오랜 시간 그 시민건강위원회를 운영을 해오시면서 느끼시는 평가라든가 그리고 오랜 시간 이것이 지나오면서 일정 정도 좀 관성화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초기의 문제의식이 좀 잊혀질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 나가려고 해서 좀 신경 쓰시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고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시민건강위원회가 이제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이 시민건강위원회에 좀 특별한 권한 부여를 좀 저희가 나름 고민하면서 넣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것에 대한 심의 권한이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거를 없애는 대신 그 권한을 시민건강위원회에 일단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시민건강위원회의 그 지역보건의료 계획과 관련한 내용들을
굉장히 그 상세하게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과거에 비해서 그 전에 비해서 좀 강도도 높고 빈도도 높게 이루어졌던 측면이 있고요. 또 30명 정도의 구성을 했기 때문에 뭐 대표성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구성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고 그분들의 팀워크를 좀 형성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거길 거쳐가셨던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이 그 자치구로 돌아가서 그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다른 그 이런 이제 유사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좀 나름의 뭐 보람을 좀 느끼는 그런 경험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혹시 임준 센터장님께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한 분만 있으시면 한 분만 받고 토론 시간을 없습니까? 아, 네. 대구지원단의 정책개발팀장 남행미입니다. 임준 센터장님께서 발표 마지막에 시민 참여에 대해서 그 지역이라든가 시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지원단에서 이제 임준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원단에서 시민 참여를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기보다도요. 저도 이제 인천 지원단을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인천 지원단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무슨 위원회 할 때 그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창곤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 내에서 건강 관련 단체 중에서 정책적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과 이제 그분들이 당연히 이제 운영위원회도 참여할 뿐만 아니라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어떤 회의를 통해서 정보들이 공유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우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된 분들도 사실 빠르게 대응을 해주고 그런 과정들이 신뢰를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정보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없이 뭐 다 만들어 놓고 나서 회의에 참석해서 도장 찍어라라고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다면 아주 지속적인 일상적인 어떤 정보 공유와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문제의식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실은 지원단 입장에서도 사전에 피드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러면 어떤 조직과 그런 거를 같이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알 거예요. 어떤 이 조직이 시민사회 조직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지역사회에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 코어 그룹인지를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조직과의 어떤 일상적인 소통과 교류들,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더 저도 질문이 있긴 한데 저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두 분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일부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